대학에 있을 때 장자크 루소의 교육 사상을 좋아했어요. 루소는 자녀 교육에서 방임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성장을 중요시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적당한 양의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의 더 큰 책임은 자연이 감당해 주거든요. 태양이 빛과 온도를 주고 적당한 양의 눈과 비가 내려 때가 되면 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를 수제나 영재로 만들려고 간섭하고 고생시키는 것은 변모를 잡아 빼서 빨리 자라게 하는 것과 같아요. 강아지를 키워도 그래요. 먹을 것을 적당히 주고 함께 있어주면 돼요. 그 이상의 간섭과 강요는 금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머니들의 욕심과 교육 당국의 간섭 때문에 후퇴하고 있어요.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들 둘과 딸 넷을 키웠어요. 말 않는 교육 방침이 있었어요. 평범하게 자라서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가능하다면 주어진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라. 그 이상은 원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는 수능 시험이 없어 좋았어요. 외국어고 과학고 등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인문학 중심의 일반적인 고등학교였어요. 지금 다시 내 자녀들을 위한 고등학교를 선택한데도 외국어나 과학 같은 특수 교육은 택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때 성적은 높지 않았으나 대학에 가서는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목에서 사고력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아이의 자유를 사랑해야 해요. 공산주의 사회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유는 곧 선택이에요. 이걸 해, 저걸 해. 가 아니라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 너는 어떤 걸 할래?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해요. 나도 강연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강연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설명을 한 뒤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결론까지 다 내줘요. 그건 청중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나는 강연할 때 살아보니까 나는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실래요? 라고 권해요. 선택권을 청중에게 줘요. 그렇게 청중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삶을 헤쳐나갈 힘이 생겨요. 아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없어져요. 아이의 자아가 없어져요. 자신의 중심이 사라져요.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보호해줘야죠. 조금 더 자라서 유치원에 다닐 때는 부모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해요. 사춘기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앞세우고 부모는 뒤에 가야 해요. 아이가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기자가 나와 인터뷰를 하다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한 말이 무척 인상 깊었나 봐요. 그 무렵 고등학생 딸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서 깨우느라 고생이 많았나 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는 아침에 아이를 억지로 깨우는 대신 너 10분만 더 잘래?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밥 먹고 갈래? 라고 하니까 딸이 기분 좋게 일어나더래요. 그 기자가 훗날 나에게 교수님이 한 가정의 평화를 구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함께 웃었어요. 나는 애들의 결혼도 자유로운 선택에 맡겼어요. 물론 두 가지는 고려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가정과 명문가로 꼽히는 가정은 피하기를 권했어요. 재산의 노예가 되거나 가문적 행세 때문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넷은 가난한 가정을 택한 셈이고 둘은 중산층 가정으로 간 셈이에요. 한 딸은 너무 가난한 시집을 갔어요. 내 아내는 아쉬워했으나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라는 법은 없다면서 모르는 채 했어요. 지금은 여섯이 다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종교도 그래요. 내 가정은 기독교와 더불어 자랐지만
나는 애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설정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언제 독립시키냐도 중요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각방에서 재우고 또 독립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까지 끼고 있어 문제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외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아무리 예뻐도 2시간만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냈대요. 저녁 때인데 식사라도 함께하고 보내시죠 하면 조부모가 너무 오래 데리고 있으면 유약해져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오래전 미국에 머무를 때 외손자한테 들은 얘기도 있어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록펠러의 손자가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애가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에 열심이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대요. 그 애의 대답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는 용돈과 내가 받는 용돈은 같은 액수인데 나는 가정의 전통에 따라 11조로 헌금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집이 아무리 넉넉해도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해요.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키워줘야 해요. 그런데 자식을 너무 일찍 독립시키면 정이 없고요. 또 너무 오래 데리고 있으면 서로 불편해요. 나는 아들 둘을 결혼 후 2년씩 같이 살다가 내보냈어요. 며느리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도 2년이니까 하며 견딜 수 있잖아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도 자식들이 먼저 묻기 전에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리 두기가 부모 자식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해요. 한 번은 딸이 부부싸움하고 와서 하소연을 하길래 다 듣고는 그런데 누가 이겼냐? 하니까 딸도 기가 막힌지 픽 웃더라고요. 인생은 50세가 되기 전에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애들이 50세쯤 되면 어떤 인간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인류대 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천천히 성장하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삶이 행복해요. 내가 아이들 키울 때는 다들 5, 6씩 낳아서 키웠는데 내 제자 교수들은 전부 2씩 낳아서 키워요. 그리고 둘도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6이나 키웠냐고 신기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여럿이 자라서 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나무가 저 혼자 서 있으면 비바람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숲으로 자라니 서로 조율하고 보듬어가며 클 수 있었어요. 아내는 욕심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만족해했어요. 그런 아내 때문에 아이들도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